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은 해요. 주택수별 전략을 얘기해 드릴게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정말 심플합니다. 1주택자가 제일 고민이에요. 내 집이 팔릴 때쯤이 되면 상급집이 먼저 올라가야 된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2025년 집값에 향방하고 과연 이런 대혼란 시기의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시기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경기, 뭐 대출, 공급 절벽, 뭐 심리,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이 요인만큼은 좀 봐줘라. 어떤 요인들을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명확하게 딱 한 군데 통계만 보라고 하면 심리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은 해요.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다 그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다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급도 당연히 중요하고 인구 구조도 그렇고 우리가 막 금리라든지 각 요소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해당 사항들이 모두 다 결국은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통계청 들어가 보면 네. 이제 소비자 동향 지수라고 있어요. 소비자 동향지수 CSI. 맞습니다. 네. CSI가 있는데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 100보다 높으면 긍정응답이 많은 거고 100 미만인 경우에는 부정응답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 흐름들을 보다 보면 이 CSI 지수랑 매우 밀접하게 움직여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쫙 봤었을 때 귀신같이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막 과열될 때 쫙 치솟다가 대책 한번 빵 터지고 꼬꾸라지고 다시 쫙 올라가다 뭔가 한번 이슈 터지면 꾹거려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방향성을 가리킨 지표이지 이게 정확하게 가격이 몇이다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심리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응답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라는 거지, 이게 객관적으로 이 심리가 몇일 때는 얼마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다 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이 통계가 조사 시점과 발표 시점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시차를 조금 있다라고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런 반등이 된 게 통계로도 보여질 때는 이미 현장에서는 한 두세 달 전부터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 거의 그러면 선행 지표라기보다는 동행 지표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잘해야 동행이고 조금 후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동후행 정도 우리가 정도? 그렇다라고 해도 실제로 보게 되면 거의 엇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다고 후행이라고 하기에도, 왜냐면 말 그대로 심리니까. 요즘 프로테크 기업들이 워낙 잘 되어 있는데 당장 KB부동산에서도 실거래가들 쫙쫙쫙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랭킹을 발표하고 있죠. 랭킹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보다가 요즘은 부동산 현장 추운데 안 가도 되는 거죠. 보다가 반포의 신고가 얼마가 나왔네? 서초구에도 얼마가 거래가 됐고 강남구에도 얼마가 거래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지금은 보니까 CSI도 바뀌고 있어. 실거래가도 어디 지역들부터 움직이고 있네. 이제 실제로 현장을 가보는 거죠. 그때 가서 부동산을 돌아봤을 때 지금 어떤 지역들부터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부동산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바쁘다라고 하면 CSI 통계 하나만 잘 체크해 보다가 그때 체크해 놓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뭐 굉장히 좋은 이런 팁을 주셔가지고요. 저희 아마 구독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 뭐 일단 일부에서 상저하고일 거다 이렇게 집값 의견을 좀 주셨는데, 또 한간에는 소득 대비 집값이 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그 사항이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책에 정말 조금 힘을 실어서 쓴 내용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집값이 진짜 비쌀까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주택이 비싸다라는 얘기를 사실 일부에서도 하긴 했어요. 서울의 아파트, 여기서 신축 아파트가 비싼 거지 뭐 우리가 서울의 빌라가 비싼 게 아니잖아요. 주어와 목적어를 명확하게 해놓고 나면 사실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책에서도 통계 지표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집어넣긴 했는데 좀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만한 내용 중 하나가 대한민국 전국에 주택이 2천만 호가 있어요. 이렇게 주택이 많은데 왜 내 집이 없지?
라고 생각할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 6시 내 고향 이런 데 보면 빈집들 널렸거든요. 그런데 주택 공짜로 준대요. 가져가실 건가요? 세금만. 그렇죠. 것 세금이 더 같은데요.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음. 전국에 2천만 호 주택이 있다라고 했었지만 이게 서울의 주택에 대한 비율로 놓고 보게 되면 16% 정도가 있습니다. 16%. 그러면 이제 서울에는 한 360만 호 정도. 여기서도 나는 빌라 싫어, 아파트를 갈 거야 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9%가 서울의 네. 아파트다. 아파트가 200만 호가 좀 안 되는 숫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신축 아파트다라고 하면 음. 신축의 기준이 몇 년 차까지 신축일까요? 글쎄요, 서울은 한 10년 차, 5년 차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5년 차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嗯 10년 차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0년까지 괜찮지 음.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10년 차까지는 신축이다라고 보게 되면 2%, 우리가 5년 내가 신축이지라고 보게 되면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비중은 1%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상위 1% 자산이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논외로 쳐놓고 내 소득은 상위 1%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서 미스매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일단 인지해 두시고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PIR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정확하게는 이제 하우스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티오 해가지고 네. 우리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렇게 음. 얘기하는데 근데 이 PIR을 보다 보면 막 통계마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전제 조건을 막 우리가 분자와 분모를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득은 우리가 보통 중위소득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주택도 중위주택 가격을 보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평균주택 가격으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소득은 전국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잡았는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으로 놓는다. 그럼 당연히 PIR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서울의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반포 아크릴 리버파크 국민평형 네. 33평형이 이제 60억의 실거래가가 됐을 때 기사가 확 떴잖아요. 네. 그 등기가 떴는데 네. 그 80년대생이 샀다라고 하고요. 아이고. 네. 그리고 을구가 깨끗하대요. 아이고. 전액현금이군요. 이제 바로 알아들으신데 네. 우리가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에 대한 사항, 대표적으로 근저당, 즉 대출을 1원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PIR을 계산해 보면 몇일까요? 사실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아주 정확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KB부동산에서 KB부동산 홈페이지에 가보면 모두 다 무료로 열람해 볼 수가 있는데 KB주택 PIR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나오진 않고요.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PIR이라는 거는 진짜 차주의 소득 그리고 차주가 진짜 내 집 마련하려고 한 아파트의 가격 이게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 PIR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싼 거라며 라고 했었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하는 사람의 PIR을 계산해 봤더니 서울은 11에서 12 사이로 뜹니다. 물론 이게 높냐 낮냐는 각자 판단하겠지만 경기 인천은 8, 9도 떠요. 이런 거를 고려하게 되면 집값 생각보다 다들 감당할 만하니까 사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 소득에서 저 주택 가격을 반영하다 보니까 문제였던 거지만 강남구 PIR, 서초구 PIR, 여기 더 노골적으로 압구정동 PIR, 반포동 PIR 이렇게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로데이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소득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방금 KB에서 매년 발행하는 아주 유명한 부자 보고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부자가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PIR이 진짜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냉정하게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집값이 거품일까?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진짜인가라는 거는
한번 지역별로 파편화돼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소장님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가 될 거다. 그래서 상반기에 양극화되어 있는 지금 이런 현상에서 뭔가 조금 신축 위주로 좀 사는 게 좋겠다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런 분위기에서 상급지로 좀 갈아타려고 하는 1주택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좀 좋을까요? 1주택자들이 사실 요즘 제일 고민이 많아요. 주택수별 전략을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네. 다주택자들은 네. 일부에서 크게 얘기했던 것처럼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음. 혹시라도 정권이 교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진보 정권이 된다, 또 다주택자 탄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택들 막 던지고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똘똘한 채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근데 저는 가능하면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상반기 때를 잘 노려봐라 라고 말씀드리지만, 내 금액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네, 1주택자가 제일 고민이 많아요.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네. 지금 살고 있는 주택보다 상급지를 보나요? 하급지를 보나요? 상급지를 보는데 상급지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그쵸. 내 건 아직 안 올랐고. 그게 문제다 보니까 보통 이게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렇죠. 내 거는 안 팔려. 그럼 내 걸 팔고 가려고 했더니 내 집이 팔릴 때쯤이 되면 상급집이 먼저 올라가 있잖아요. 상급집 올라가 있고 온기가 이렇게 퍼져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팔았더니 이 돈으로 또 못 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1주택자는 전략이 그냥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 집보다 상급지가 먼저 뛰는 거를 인지하고서 네. 내 집을 약간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큰맘 먹고서 일단은 먼저 빨리 정리하고 빨리 정리하고 현금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지역. 그러니까 전 나만의 상급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 강남을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라 라고 하든가, 아니면 좀 두 번째 전략 중 하나는, 지금은 그래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이제 널널합니다. 그래도 다 3년 내에 처분하기만 해도 돼요. 설령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을 살려고 한다. 그럼 2주택제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8.4거든요. 이런 경우조차도 일시적 2주택 3년 내에 내 종전 A주택을 팔게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또 1주택자 취득세율로 갈 수 있는 이런 규정들도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자금으로 갔다가 일단은 B주택을 매수해 버립니다. 그럼 B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종전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B주택을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을 샀다라고 하면 2년 실거주를 해야겠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을 샀다라고 하게 되면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거든요. 2년 보유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윳돈으로 샀다는 것 자체가 바로 막 이제 실거주까지 하면서 하기보다는 전세를 끼고 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해도 B주택도 비과세 받아서 A주택 비과세, B주택 비과세하고 합쳐서 C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고 싶은 지역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 봐서 내가 다 팔고서 갈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 주택이 너무 아까워, 좀만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아 싶으면 일시적 2주택 전략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돈이 있으면 또 일시적 2주택도 또 괜찮은 거군요. 자, 이번 책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입지보다 중요한 건 시점이다, 이런 또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무엇을 샀어야 했을까, 이런 질문에 이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이제 최대한 이제 상급지를 살 것이다, 이렇게 답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봤을 때 소장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는 건가요? 아니, 돈만 있으면 네. 반포 압구정 가야죠. 아, 지금도? 그럼요. 지금도 반포 압구정인데, 근데 네. 문제는 네. 돈이 안 되죠. 그렇게 뻔한 지역이고 사람들이 다 저기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싼 거기도 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지역, 네. 내가 갈 수 있는 지역 중에서는 최대한 좋은 동네.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5장 부분에는 네. 이제 급지를 좀 나눠 놓은 게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급을 한번 나눠보고, 상급지를 못 간다라고 하면 그 급지 내에서도 약간 개발 호재라든가 아니면 동네가 바뀌어 나갈 곳들, 당장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20년 전에는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되면서 이제 동네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제2의 성동구, 제2의 마포구는 어디가 될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장님한테 나만의 상급지는 마포인가요? 성동구인가요? 용산 한남뉴타운이나 이제 성동구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입성이 이제 제 로망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급 부족으로 이제 신축의 가격은 계속 높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이미 현실을 보면 신축 아파트는 이미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맞나요? 네. 오히려 저는 지금 얼죽신 이렇게 얘기 나와도 음. 더더욱 신축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아 정말요? 근데 이 신축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연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그러니까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건물 가치가 상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 감가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격이 쭉 지나가다 보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긴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의 효과로 갔다가 다시금 가격이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재건축의 기대감이 다 꺾이고 있거든요.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도 있고 솔직히 사업성이 없는 단지들이 너무 많아요. 80년도 아파트조차도 사업성이 다 있는 게 아니고 90년도 아파트들을 보게 됐을 때 사업성이 없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이 들어가는 거고 2000년도 아파트들은 이미 용적률을 법적 상한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서 지어놨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죠. 사람들이 이제 현실 파악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구축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고 아까 뭐 지금 신축 아파트도 20년 뒤에는 구축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지금 20년 차 아파트인 건 나중에 40년 차 아파트가 되는 거고 40년 차가 돼도 막 재건축이 안 돼. 그러면 삶의 인프라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는 지금 요즘 골프 연습장은 당연하게 있고 막 이제 시설들이 점점 다양해지는데 근데 애초에 없었던 곳은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예를 들어서 뭐 지하주차장 부족해요 해서 지하주차장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 직결 안 돼 있어요. 근데 직결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런 사항들이 이제 있는 데다가 또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좀 문제가 녹물 나와요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대한민국 아파트들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 보다 보면 그냥 콘크리트로 갖다가 매립을 시켜버려가지고 배관을 뜯어낼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녹물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연차가 더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삶의 질 자체가 조금 남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점점 재건축에 대한 비용들은 늘어나고 있고 공사비가 계속 뛰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사비가 공사 원자재, 이제 건자재 가격도 있지만 금리도 있고 주 52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좀만 시간 지나면 평당 1,000만 원 시대에 올 거란 얘기도 하거든요. 이미 현장에 따라서 평당 1,000만 원 공사비가 넘어간 곳들도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가다 보니 이제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지금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가 5, 6억씩 벌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재건축 분담금들이 평균 5억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재건축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안전진단도 안 했어. 그럼 지금부터 최소 20년이야. 그럼 20년 동안 해서 내가 분담금 5억을 들여. 그런데 인근 신축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5억이야. 그냥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5억 더 주고 신축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난 판단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이 돈을 들여도 메리트가 있을 때 갑니다. 아무래도 구축보다는 사실 신축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돈 못 내. 너도 조합장 너 사기꾼이네. 이거는 작년까지의 얘기. 더 심각한.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얘기한 적 없었다. KB에서만 최초로 밝히는 비밀을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